마켓뷰 시간입니다. 오늘 포털 사이트에서도 계속 검색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시리아였습니다. 경제와 무관하더라도 지금 10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고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고 이제 화학무기까지 개입했다는 설명에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개입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악재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분명 지금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먼저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미국과 시리아의 내전을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학무기 사용을 볼모로 미국에서는 공습에 나설 수도 있겠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시리아의 우방국인 러시아에서는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간밤 미국의 국방장관 척 헤이글은 대통령의 명령만 있다면 시리아로의 공습 준비는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빠르면 목요일 미국이 시리아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시리아의 우방국가인 러시아는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서방 국가의 개입은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시리아를 둘러싼 두 강대국의 충돌에 국제사회의 요동도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대립이 심화되면서 상품 시장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시리아의 우방인 산유국 이란까지 내전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WTI 시월물 가격은 2.92%나 뛰어올랐는데요. 1년 반 만에 최대치인 109달러 선에서 마쳤습니다. 금 선물 가격 역시 안전자산으로서의 매력이 크게 부각된 상태죠. 금 12월물은 1.95% 오른 1,420달러 20센트를 기록하면서 3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습니다. 한편 미국의 양적 완화 연내 축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미 연준의 결정에 아시아 신흥국 위기가 반영될지 관심사인데요. 앞서 연준 위원들은 미국의 경제지표 상황만 고려해서 정책 결정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데니스 로카트 미국 애틀란타 연준 총재는 우리는 미국의 이익에만 신경을 쓸 의무를 갖고 있다고 했고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역시 이머징 마켓의 변동 속으로 연준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다우존스는 칼럼을 통해서 신흥국의 위기가 미국으로도 전이될 수 있겠다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미 이머징 마켓의 글로벌 경제 기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요. 선진국들의 이머징 마켓 투자 비율도 높은 만큼 연준이 이들 국가의 변동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글로벌 이슈들 확인해봤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금 미국의 공식 확인을 재확인하고 즉 언급하면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직 확실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거의 허락만 떨어진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바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NBC 뉴스 미국에서는 미국 정부가 29일에 시리아에 첫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날짜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석현 연구위원 자리하셨는데요. KTB 투자증권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증시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 간밤에 뚜렷했는데요. 어느 정도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29일이라는 날짜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영국 캐머런 총리가 휴가에서 긴급 복귀를 하면서 의회 보고를 하면서 29일이라는 날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영국이랑 미국이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9일이 그 1차적인 그 미사일 공격이 있을 수 있는 유력한 날짜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대응은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내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의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차원의 어떤 미사일 공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전 상황에 대한 개입이 아니라면 확전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추세적인 어떤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는 않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차 공습이 좀 목표한 데 어떤 미흡했을 경우에는 2차 공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황은 좀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급격하게 끌어내리는 연속적인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전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해서 개입을 한다라는 의미보다 화학 무기를 사용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그런 예.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많은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서 하락으로 지금 영향을 미쳤는데 국내 증시의 영향은 그렇게 뭐 낙폭이 아주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떨어진 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장중 낙폭을 지금 많이 빠르게 지금 줄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이 뭐 그 미국 증시 하락에 불구하고 한국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외국인이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 부분들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어떤 유동성이 많이 몰렸다 뭐 이런 요인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인도나 인도네시아, 그러니까 동남아 쪽의 어떤 위기의식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라 쪽으로 유동성 배분이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인도하고 인도네시아 증시가 각각 3.2%하고 3.7% 하락을 했고요. 통화 가치 같은 경우는 인도 루피아가 한 2.9%, 인도네시아 그 루피아화가 4.5% 급락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한국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가 좀 문제이긴 한데 네.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 유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많은 국면, 이런 국면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도 될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측면에서 한국 시장 매력도가 좀 높아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해석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인도 같은 다소는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 내에서도 펀더멘털이 좀 약한 지역으로의 어떤 통화가치 하락이나 주가 불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계속 지속이 됐을 경우에는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동남아 쪽에 아무래도 펀더멘털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네. 통화 가치가 더 급락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래도 들어오면서 좀 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해 얘기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유가 금값 급등했는데요. 뭐 추이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국제유가는 일단 어저께는 뭐 진영학적 리스크 때문에 국제유가가 좀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WTI 기준으로 한 2.9% 오르면서 배럴당 109달러까지 지금 유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유가 상승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는 뭐 진영학적 리스크에 좀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진영학적 리스크가 어떤 확전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가 상승도 지속이 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유가 상승의 원인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고 수요 측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 있어서도 시리아 쪽의 어떤 그 진영학적 문제가 중동 지역 전체의 어떤 공급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유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기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값도 역시 같은 시각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유가와는 달리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인해서 어저께 금값이 1.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이 높아져서 글로벌 긴장도가 상당히 팽창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크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무래도 금값보다는 이게 유가가 좀 그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유가가 이렇게 좀 약간 높은 수준인데 더 높게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소비 쪽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미국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얼마나 좀 길게 갈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유가가 얼마나 많이 흡수하게 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쪽에서는 국민연금 10% 룰 완화가 국내 증시 불안정을 좀 뒷받침할 거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 불안한 대외 이슈 속에 국내 하방 지지 여력은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전망과 마지막은 대응 전략을 세워주신다면요. 수급적인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뭐 10% 룰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연금의 매수세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연말까지 연금 매수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 안정판 역할을 어느 정도는 연금 측면에서 해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동향도 긍정적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측면에서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가 앞으로도 한국 시장에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좀 가질 수가 있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네. 그 투자 기간 측면에서는 좀 짧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